기후변화 정책 개발을 위한 공중보건 편익 분석 기법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계신 허진혁 박사님이시고 토론 자료는 첫 번째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전호철 교수님께서 나오셨고 두 번째로는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권남호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나주셨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씀드리고 발표자와 토론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린 뒤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부터 시작해서 한 30분까지 허진혁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요. 전호철 교수님과 권남우 교수님의 토론을 각각 10분 정도를 들은 뒤에 마지막으로 10분 정도는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분들과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허 박사님께서 마무리 발언하시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정강호 원장님과 김현수 교수님 등 많은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기 전에 세 분을 좀 간략히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나서신 허진혁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신 뒤에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카네기 멜론에서 엔지니어링 앤 퍼블릭 팔러시로 박사를 받으신 뒤에 코넬 대학교에서 포닥을 마치시고 현재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신 전호철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 경제학부 학사와 석사를 마치신 뒤에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 박사를 마치시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로 옮기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신 권남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석사를 마치신 뒤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조교수로 계십니다. 참가하신 분들께 안내 말씀 하나를 드리자면은 공 교수님께서 오늘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발표는 제가 좀 이따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진혁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을 모교에서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학에서 흔히 지불되지 않는 비용, 외부 비용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대기오염의 사회적인 비용 혹은 공중보건 비용을 이제 대기오염이나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포닥하면서 주로 했던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좀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는 큰 틀에서 좀 해보려고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 대부분을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우리말 용어를 몰라가지고 발표 자료를 적당히 번역하거나 우리말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도 제가 좀 어색한 표현이 쓰이게 될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상황이나 실정에 맞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서 좀 이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이제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공중 보건상의 문제들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과 함께 이러한 사회적인 비용 혹은 공중 보건 비용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혹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간단한 목차인데요. 처음에 좀 서론으로 배경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만든 모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써가지고 뭐에 써먹을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고 간단한 결론 관계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 그 주정부 기관인 그 Air Resources Board라고 CARB라고도 하고 ARB라고도 하고 하는 곳인데요.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그 이제 주 전체 그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 공장이나 발전소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 스테이셔너리 그 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에어 퀄리티 매니지먼트 디스트릭트라는 기관이 따로 있고요. 자동차처럼 이렇게 모바일 소스라고 해서 카브라는 그 주정부의 그 중앙 기관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온실가스는 이제 영향이 이제 전 세계적 전 지구적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직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제가 아, 제가 한 연구가 중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그림 하나로 그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인상주의 화가 그 모네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그 모네가 자기 고향 해변에서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막연하게 아름다운 그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대기오염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그림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왼쪽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19세기 프랑스의 대기오염을 증언하는 예술 작품이나 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19세기 말 그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에서 그 보불 전쟁에서 지고 나가지고 그 프랑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자랑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한 작품이라고 뭐 해설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굴뚝에서 이처럼 연기가 막 나와도 이제 신기하고 뿌듯해 했던 거지. 지금의 상식처럼 이제 대기오염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고 병들지는 잘 몰랐던 것이겠죠. 그래서 대기오염은 소위 경제학에서 외부 비용, externality라고 부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꽤 큰 외부 비용입니다. 그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이제 전 세계 그 보건 학자들이 함께 발표한 한 논문 X축은 이제 여러 질병 요인들이 나열돼 있고 X축은 이 각각의 요인들이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상위 5번째에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1년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제명을 못 살고 이렇게 조기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오염 규제는 많은 공중보건상의 혜택을 가져오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는 최근 10년간 주요 연방 정책들의 그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 한국 환경부에 해당하는 그 미국 환경청 그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이렇게 대기오염 관련한 정책의 그 순편익, net benefit이 다른 규제의 순편익을 모두 합한 것에 한 5배에서 한 7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여기 X축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그 이루어졌던 그 연방 정책의 그 순 혜택을 net benefit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이제 녹색 요 레인지가 연방 환경청 US EPA의 그 대기오염 관련된 규제들의 순편익이고 여기 파란색 라인이 다른 모든 규제들의 순편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불확실성을 uncertainty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범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위기로 이제 각국이 점점 더 과감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구 온난화 대책은 그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기 오염도 이왕이면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이 규모가 상당하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대기오염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일석이조의 평가를 아, 나오면 효과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그런 그 뭐냐 대기오염이나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고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대기오염의 사회적인 비용을 평가하는 게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의 사회적인 비용을 뭐 이렇게 아, 정의를 해보자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에 가해지는 일종의 데미지, 피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는다던가 병에 걸린다던가 이제 자연 환경에 여러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건강 자원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제 PM2.5라고 하는 그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그 premature death, 그 사망률 상승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좀 더 다루겠지만 그 이제 대부분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나 그런 폐질환 같은 것으로 이제 조기 사망하게 되는 거죠. 이 비용이 다른 비용을 보통 압도합니다. 오존주의보가 있을 정도로 이제 오존의 농도도 대단히 중요한 대기오염 물질이지만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나머지 5%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미세먼지의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뭐 미국 연방환경청의 그런 공식적인 환경 영향 평가한 거에 보면 이렇게 여러 다양한 영향을 다루는 게 뭐 상당 상세하게 다루는 편입니다만은 많은 연구이 이제 먼지의 사망 비용만 따져서 이렇게 연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uncertainty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뭐 다른 비용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PM만 계산했을 때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고로 그 제가 좀 이따가 그 소개할 제 연구도 미세먼지의 사망 비용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PM2.5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대기 중에 입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fine particulate matter인데 직역하면 미세먼지가 맞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ultra fine particulate matter라고 지름이 또 1 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를 뜻하는 정의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초미세먼지에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사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미세먼지 혹은 PM이라고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초미세먼지 PM2.5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미세먼지 그 정의 자체가 지름으로만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온갖 것들을 포함합니다. 크게는 이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PM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프라이머리 PM은 이제 애초에 고체 상태로 나와가지고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먼지 상태로 있는 걸 뜻하고요. 대개 뭐 이런 선진국 도시 환경에서는 한 10%, 20% 정도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기 중에 화학적인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동하는지가 그 예측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이 세컨더리 PM이라는 게 나머지 80%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세컨더리 PM은 기체 상태로 배출된 오염 물질들이 그 대기 중에서 그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화학 반응들 때문에 모델을 하는 게 쉽지 않고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이런 대기 오염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런 슈퍼컴퓨터들을 뭐 써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이게 대기 오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그 컴퓨터 자원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전체 자원의 한 8, 90% 된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연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PM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이제 불완전 연소로 나오는 엘리멘털 카본이나 뭐 이런 비산 먼지 뭐 그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되고요. 그 세컨더리 PM에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가스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이노르게닉 PM 뭐죠? 무기화합물 PM이 있고 그리고 이제 VOC라고 유기화합물 그 대기 중에 엄청나게
숫자도 많고 복잡한 이 유기화합물 PM이 있는데요. 뭐 대기 중에 발견되는 그 유기화합물 종류가 뭐 수만 가지 될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고 대기과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는 이제 지름의 크기로 정의된 아주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과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 세컨더리 PM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중 이제 복잡한 그 화학반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그 질량 농도로 규제되고 있는데요. 아, 그 미국에서 이런 미세먼지와 그 질병의 그 사망 원인 관계를 밝히는 이런 역학 연구에 기반해서 이런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역학 연구는 파퓰레이션 샘플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사망하는지를 어떻게 이제 대기오염 농도와 함께 오랫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건데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들이 있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미세먼지를 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는 데나 뭐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아직도 이제 미국에서 나온 연구들을 가져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에 따르면 이제 1마이크로그램 per 큐빅 미터의 그 농도가 증가했을 때 사망률이 한 1%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여러 가지 성분상 뭐 이제 화학적 성분이나 모양, 수량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지름으로만 정의되어 있고 아직도 이제 그 질량 농도 말고는 질량 농도보다 더 이제 그 환경 그 공중 보건 영향을 이제 잘 설명하는 뭐 매트릭이랄까 인디케이터 같은 건 아직 찾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이게 참 그 더 자세한 원인을 밝히는 일이 근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 수많은 장소에서 미세먼지들이 미세먼지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면 대기 중에서 수백 킬로씩 날아다니면서 서로 섞이고 반응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 맞고 뭐 땅에 떨어지고 가라앉으면서 이제 대기 중에서 사라지는데 이렇게 대기 중에서 먼 거리 이동하면서 서로 너무 섞여 버리니까 특정 오염 물질을 따로 트래킹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런 걸 오랫동안 아, 그 뭐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사회적인 비용 혹은 미세먼지 사망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처음에 이제 어떤 정책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그 대기 오염 물질 그 배출량이 이미션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이미션이 준비가 되면 대기 오염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제 미세먼지가 얼마나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피츠버그에서 엘리멘탈 카본이라는 그 이제 껌댕 뭐 그런 이미션이 나와서 그 이제 주변을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것만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요. 이게 이 폭이 한 700m 정도 되니까 아주 멀리 가죠. 여기가 워싱턴 DC일 텐데 여기 차로 한 4, 5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여기 피츠버그에서 나온 이미션이 이제 워싱턴 DC에 영향을 적게나마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M 농도가 있을 경우에 이런 역학 연구에 기반을 해가지고 사망률이 어떻게 그 영향을 주는지 계속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인구 숫자를 곱하면은 이제 그 추가 사망한 사람 숫자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증가한 사망자 숫자에다가 Value of Statistical Life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곱해서 이제 돈으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조금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안 죽으려고 이제 헬멧도 사고 보험도 들고 뭐 고층 빌딩 창문 청소하면 위험 수당 같은 것도 붙잖아요. 뭐 이런 경제 활동에서 이런 숫자를 도출해내기도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구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 기반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 사람 줄이는 조기 사망자 한 사람 줄이는 비용으로 한 8 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 이게 뭐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뭐 꽤 큰 숫자긴 하지만 시간상 뭐 제가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방법에 기반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대기오염의 공중보건 비용을 예상하는 건데요. 아, 예,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이 지도에 이제 제가 만든 이지어라는 모델의 결과물이 다 녹아 있는데요. 그 대기오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쓰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 설사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산 비용이 커서 이제 대표적인 시나리오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박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그 최신 모델을 이용해서 큰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이런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로부터 아래로 이제 여기는 1차 PM, primary PM, SO2, NOx, 암모니아가 있고 이제 가로로는 이제 사계절,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 이렇게 위치를 하나 정하면 여기 레전드 뭐라 그래야 되죠? 컬러바에 따라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을 테고 이제 그 값은 이제 그 위치에서 오염 물질이 1톤이 배출됐을 때 그 오염 물질이 사방으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끼치는 이제 보건 비용의 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1톤 사회적 비용인 거죠. 그래서 값을 찾아가지고 해당 장소의 값을 찾아가지고 이미션 양을 곱하면 간단하게 사회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동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동부에 기본적으로 숫자가 좀 크기도 하고 서부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값들이 크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상대적으로 겨울보다 낮은데 여름에는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그 vertically 좀 더 다일루트 좀 더 희석이 돼가지고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논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를 따로 불러주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어라는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그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재밌는 모델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앱스카라는 모델을 만들게 됐는데요. 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사실 그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나 오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수많은 오염원에서 얘네들이 오랫동안 멀리 이동하면서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는 게 뭐 쉽지 않은데 제가 만든 모델로는 이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정도 수준에서 충분한 정도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는 이제 이 로스앤젤레스 미국 LA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미세먼지 사회적인 비용에 어디에서 얼마나 오는지 앱스카라는 모델로 만들었어요. 이 컬러바가 이제 그 엑스포넨셜 해서 사실 동부에서 오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강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욕시티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는 사람 혹은 지역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뭐 이런 비슷한 모델이 최근에 좀 개발이 된 게 있는데요. 그 EPA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그 비교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제가 만든 모델이 가장 좋다고 보고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믿을만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뭐 좀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도를 해본 건데요. 그, 그 연방 차원에서 이제 클린 에어 액트에 보면 한 주가 다른 주의 그 에어 퀄리티에 큰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스 스테이트 에어 폴루션 룰이라는 게 이제 2011년에 도입이 됐는데 대부분 동부의 이제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SO2나 낙스가 주 경계를 넘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이렇게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 4천 개 정도 되는 파워 플랜트 2005년에 이제 1인당 보건 비용을 이제 제 모델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제 그림이 이거고요. 이게 2015년입니다. 이 그림 다음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 Y축은 오염원으로서 이제 주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요. 이제 X축은 이제 영향을 받는 주로서 이렇게 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버몬트, 메인까지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펜실베니아일 텐데 펜실베니아에서 영향을 받는 각 주들이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가 나왔죠. 이게 2005년이고 2015년입니다. 여전히 뭐 펜실베니아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이제 다른 주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제가 뭐 제 모델을 이용해서 좀 더 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수학적인 기법을 쓰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였어요. 그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매일매일 내비게이션 같은 걸 쓸 때 이제 늘 쓰는 건데요. 그 집에서 직장까지 수많은 경로가 있지만 내비에 찍으면 순식간에 찾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적으로 적당히 식을 세우면은 목표값을 최대한으로 하는 그 해답을 빠르게 찾아주는 뭐 아주 잘 정립된 방법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리니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려고 한 거는 이 사회적인 비용을 극대화하는 이제 각 파워 플랜트들마다 SO2 낙스의 그 이미션 저감량을 계산하는 거죠. 같은 이미션 총량은 같대 이제 순편익을 최대화하는 그러면서 이제 주들 간의 영향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desirable 하다는 여러 가지 레벨을 두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는 그냥 엑서사이즈를 해본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는 뭐 이제 이게 기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존 그 정책에서 나온 결과값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트를 해봤더니 이제 스테이트 간의 맥시멈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값이 이제 한 10배 이상 줄이면서도 전체 베네핏을 10% 이상 더 크게 할 수 있는 이미션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그냥 이미션을 줄이면서 이 베너핏을 최대한으로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인데요. 인구가 많은 주를 중심으로 이제 파워 플랜트들을 전부 다 닫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정치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방안이겠지만 아무튼 어떤 방안이 되었던 간에 이제 정책 결과가 어떨지 정확하게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연구는 이제 작년 이맘때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카네기 멜론에 있는 한 경제학 교수님하고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경제학에서 이제 세금이 얼마나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아주 클래식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퍼블릭 에코노믹스, 그 텍스 리서치 하는 데에서 이렇게 잘 established 된 매트릭을 이제 equity를 매저할 수 있는 매트릭을 그 에어 레귤레이션에 도입해 보는 걸 이 논문에서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제
수입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런 세율을 비교하는 거를 이제 vertical equity를 분석한다고 하고 세금이 그 수입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얼마나 텍스 레이스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를 horizontal equity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자가 더 영향을 받으면 뭐 progressive라고 하고 비슷하게 받으면 proportional하게 그리고 이제 부자가 더 적게 받으면 이제 regressive하다고 역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그 vertical equity의 그 definition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약에 텍스 레이시 같으면 equitable 하다고 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inequitable 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어 레귤레이션에 도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PM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추가적인 mortality rate 증가분을 인컴으로 나눠 가지고 이거를 일종의 환경세 일종의 에어 폴루션 텍스 레이스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베를리언 스트라스 인덱스를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좀 전에 그 같이 봤던 그 페더럴 같은 룰인데요. 크로스 스테이트 에어 폴루션 룰인데요. 이게 없을 때 나온 지금 사망률이고 이게 있다고 했을 때 이 counterfactual 시나리오고 이건 business as usual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면 이건 이제 policy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이 equity Beryllius Strauss index number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이제 vertical equity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progressive한 비교가 더 많아졌고 이제 regressive한 그 관계들이 좀 더 줄어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horizontal equity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equitable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도 그렇고 이제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그렇고 환경 정의를 이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고려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EPA 환경 정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트릭을 아직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이 베를리언 스트라스 인덱스 넘버가 그런 면에서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지어와 앱스카라는 모델을 쓰면은 이런 최신 대기오염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정확한 대기오염의 사회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어떤 오염원에서 얼마나 왔는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렇게 써먹기 쉬우니까 좀 더 새로운 정책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도해 본 두 가지 샘플 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리니어 프로그래밍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공중보건 편익을 가능한 한 극대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퍼블릭 에코노믹스 뭐 텍스 리서치에서 검증된 그런 에쿼티 매트릭을 적용해서 공중보건 편익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도 어떻게 직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가 만든 모델이 앞으로도 뭐 기후 변화나 그 에너지와 관련한 많은 정책 연구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중간에 서둘러서 해서 이게 참 좀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첫 번째 토론자이신 교수님 모시고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전호철입니다. 발표 드리기 전, 그러니까 토론 드리기 전에 허진혁 박사님이랑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국 들어와서 미국에 공부하고 한국 들어와서 대기오염 이런 쪽을 조금 하게 돼서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완전히 조금 그러니까 환경영작을 하긴 했지만
대기 오염 쪽은 별로 한 적이 없어서 그러다 이제 논문을 찾다가 보니까 허재혁 박사님이 쓰신 논문이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성함을 보니까 한국 분이라서 무턱대고 이메일 보내서 계속 귀찮게 한 수십 차례 이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봤던 논문에서도 훨씬 더 발전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대기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경제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허재혁 박사님이 하신 것들을 뭐 토론한다기보다는 이제 현재 제가 좀 무식한 사회학자가 바라보는 이 기법들, 모형들을 어떻게 국내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그냥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제가 좀 자주 쓰는 건데요. 허재혁 박사님 그 발표 자료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대기 오염 특히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화폐적 가치, 그러니까 피해의 화폐적 가치나 혹은 정책으로 인한 화폐적 편익,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려면 크게 4가지 정도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는가, 얼만큼 발생하고 있는가, 소스, 에미션을 알아야 되고, 그게 대기종으로 나왔을 때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농도가 바뀌는지, 이게 얼마나 농도에 기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나 혹은 가장 크게는 인간의 조기 사망이나 혹은 기타 건강이나 혹은 뭐 건축물, 농업 생산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보통 CR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임팩트를 추정하게 되죠. 이게 어쨌든 이 대기 오염으로 해서 결국 그 수용체에 피해가 입힌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정책 분석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단위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통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위가 결국은 화폐 단위인 거죠. 비용이 화폐로 잡히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런 피해를 혹은 정책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점을 어떻게 화폐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허재혁 박사님과 발표한 그 내용들에서 보면 결국 그 기존에 많은 대기학 하시는 풀 CTM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복잡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약간 리디스한 폼 어프로치의 차이가 결국은 이 두 번째 단계 대기질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리디스 폼한 어프로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풀 CTM으로 갈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아까 그냥 재미삼아 그 허재혁 박사님이 미세먼지 그러니까 PM2.5를 왜 초미세먼지라고 안 하고 PM1을 초미세먼지를 안 하고 PM2.5를 초미세먼지로 했는지 좀 의문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스토리를 보면 처음에 누군가가 그쪽 선구자겠죠. PM10을 미세먼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PM2.5가 이슈가 되니까 뭔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좀 더 작으니까 초미세먼지로 하자 했던 거고 요즘 PM1이 다시 이슈가 되니까 그럼 이건 초초미세먼지로 하자 해갖고 요즘은 초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결국 허재혁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런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노력과 혹은 저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들과 대기 과학을 하는 사람들 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괴리를 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형이고 그리고 뭐 이건 풀 시스템의 예를 제가 뭐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모형들이 어떻게 국내에 적용될 수 있을까,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풀 CTM에 대한 조금 정확성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에 반해서 리디스 폼 어프로치가 어떤 면에서는 정확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더 훨씬 더 편한, 사용하기 편한 것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만들어져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소위 말하는 프리테스트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 정책이 입안돼서 결국 이 정책이 타당성을 갖는지, 결국에 정부 재정을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의 툴이 크게는 국내에서 2개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예비 KDI나 이런 데서 주로 하는 예비 타당성 분석이 하나 있을 테고, 다른 하나는 이제 환경 영향을 주로 보는 환경 영향 평가가 있을 텐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사전 평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평가해서 결국 정부 재정을 투자하냐 마느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 굉장히 이런 최혁 박사님 만드신 이런 모형들이 국내에서도 개발되면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예비 타당성 분석이나 환경 평가가 결국은 이 자문을 받긴 하지만, 그 대기공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자문을 받긴 하지만, 결국은 그걸 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결여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좀 덜 복잡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이런 리듀스 폼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뭐 아주 어설프긴 하지만 허진혁 박사님이 하시는 것 같이 약간 리듀스 폼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작년에 저희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게 실시가 됐었습니다. 고농도 시기에만 하던 것들을 이제 12월에서 3월까지 수송 부분, 그리고 산업 부분, 발전 부분 이렇게 해서 계절 관리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노후된 석탄 발전소는 아예 끄고 다른 석탄 발전소는 80% 정도로 출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 정책을 대상으로 제가 유사한 분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기질 모델링의 방법은 기존에 제가 다녔던 연구원에서 다른 연구에서 위해서 개발했던 소스 리셉터 매트릭스를 이용했는데, 그 소스 리셉터 매트릭스는 CMAC이라는 그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서 계산된 그 값을 이용해서 이런 석탄 발전소를 제한했을 때 어떻게 배출량이 바뀌는지는 이제 전력 시장 모의 모형을 통해서 제가 배출량 변화를 분석을 했고요. 이 배출량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결국은 마지막 편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아직은 제가 분석했던 건데 광역시도 단위에서 이제 소스 리셉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정도 적용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허정혁 박사님이 만드신 모형들을 국내에 조금 더 이용해서 국내 형태로 만든다면 이런 예비 타당성이나 혹은 환경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이런 단계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크게 보면 4가지 단계라고 했는데, 그 4가지 부분이 굉장히 다른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좀 더 정교하게 만들려면 배출량을 산정하는 그 연구자들이 있을 테고, 허진혁 박사님과 같은 이렇게 대기질 모델링 하신 분들이 계시고, 3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건강 영향이나 혹은 기타 영향들을 분석하시는 연구자들이 있을 테고, 저는 주로는 마지막 화폐 가치와 통계적 생명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화폐 가치화 자체가 주관적인,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각 사회가 고유값을 지녀야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어쩔 수 없이 다른 값들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필요하게 해서 학제간 연구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랑 결국 대기 오염 정책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이 끝단에서 보는 것들이 다르게 보는데,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대기오염 정책, 에너지 정책들의 공편익의 문제를 반영한 모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는 저희 한국의 사정일 수 있는데, 이제 국가가 동아시아의
월경성 오염물질이거든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중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세먼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국가 간 이동을 어떻게 영향 분석하는데 넣을 거냐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준익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단의 피해를 성인의 조기 사망에 한정해서 보통 보는데요. 이제 그 기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논문 썼다가 얼마 전에 리젝 당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해피니스 관련된 게 있거든요. 결국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의 질이 변했을 때 사람들의 해피니스가 바뀌고 그 해피니스 혹은 라이프 세티스팩션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매기는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세먼지가 미치는 피해 혹은 미세먼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포함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처럼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편익 혹은 피해를 넣는 모형들이 꾸준히 개발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길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알찬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 초반에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신 권남호 교수님께서 지금 좀 급한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사정이 있으셔서 토론문을 보내주셨지만 불참하신 관계로 제가 주요 요지만 간략하게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권남호 교수님의 토론문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혁 박사님의 발표 자료와 관련된 논문을 읽으면서 대기오염과 그 영향 그리고 대기오염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 상황을 볼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권남호 교수님은 한 3가지 정도로 시사점을 도출하시고 나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발표를 통해서 토론자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관련 정책을 3가지 시사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이번 발표는 대기오염의 비용과 오염물질의 전파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분석 툴을 새로 만들고 소개해야 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발표자께서 Cross State Air Pollution Rule을 통해서 카운터팩추얼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비록 몇몇 가정들이 좀 필요했지만 이런 카운터팩추얼 비교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이런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발표자께서는 대기오염과 환경평등에 대해서 논의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률, 세율 그리고 임금 등의 자유를 이용하였고 이 부분이 토론자인 권남호 교수님께서는 관심이 더욱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정도의 차이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불평등 수준에 맞춰서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각각에 맞춰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만한 좋은 시사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탕하여 2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발표에서는 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웃컴으로서 사망률을 주로 보셨습니다. 그 사망률을 대기오염의 주요 비용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망률에 덧붙여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가령 사망률뿐만 아니라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폴루션과 파퓰레이션의 관점에서는 사망률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폴루션과 앱센티즘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가령 학생들의 출석률이 떨어진다거나 근로자들의 결근율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생활 패턴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로는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네 번째로는 농업이나 임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방식으로 사망률에 덧붙여 다양한 아웃컴들을 한번 고려하는 그런 식의 모델 확장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하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둘째로는 발표자께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람들의 차량 공유나 자전거 공유의 수요와 패턴이 변화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은 사람들의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경제 전반, 경제 주체의 생활 전반에 걸친 연구로 확장해 볼 만하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남호 교수님의 토론문을 굉장히 직접 오셨으면 많이 토론해 주셨을 텐데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쳤고요. 플로어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오셨고 또 온라인에도 많은 참가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먼저 질문들을 좀 받아서 합쳐서 최종적으로 허 박사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이자 최종 발언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받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허 박사님의 발표 그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이해한 대로 요약을 해드리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오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컴퓨터 소스가 필요한데 허 박사님이 개발한 이 두 모델은요 사실 리그레션 베이스드 모델이어서 굉장히 어떤 간편성이 높아졌고 가벼운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티메이션의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NGO 측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또 그래서 이 모델의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또 전호철 교수님께서 또 간략히 논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대학원의 나정민 교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진혁 교수님 오늘 저는 이쪽 분야 전무해가지고 오늘 공부하러 왔는데 들으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연구라는 걸 일단 생각했고 제 머리에 딱 때리는 게 뭐였냐면 한 몇 달 전에 제가 MBC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허 박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그 발전소 7개를 새로 허가를 내신 거 아마 아실 건데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지금 탄소 중립해서 있는 것도 다 문 닫아야 되는 판에 새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 정책 결정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웃컴을 보면 삼성, 포스코, SK 이런 데서 다 거의 독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스트레이트 내용을 좀 지금 찾아봤는데 그래서 기억을 거스르려고 다시 리프레시 하려고 7개 석탄 발전소가 뿜어내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발전소 건설 비용만 17조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탄소 중립 이런 문제 때문에 발전기를 못 돌리고 이러더라도 다 손실 보전을 해줘야 되고요. 그 한전에서 다 전력을 다 사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만 해도 이거 엄청나거나 4대강 못지않게 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오늘 허 박사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런 경제적 비용이 지금 완전 빙산의 일각일 뿐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요약을 이 사람들이 보도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7개 석탄 발전소가 뿜어낼 초미세먼지가 매년 1730톤 그리고 이건 경유차야 한 130만 대 분량의 초미세먼지가 추가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온실가스도 매년 5,100만 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모틸리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95%를 차지한다는 그거로만 계산해도 연간 그 사회적 비용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계산해 하셔가지고 저희 학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한번 공유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혹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행정대학원의 금현섭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연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아마 처음 발표하셨을 때 두 번째 슬라이드인가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소셜 코스트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규제에 따른 어떤 베네핏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에 따른 베네핏 이걸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되게 크다 반면에 인터벌로 이렇게 추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도 높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쭉 보여주신 그림은 일종의 이제 모탈리티 가지고 얘기하셨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보통 통계 생명표가를 이용해서
1인당 800만 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쭉 계산을 하셨던 건데 뭐 다 똑같이 본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 추정값 자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조금 더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얘기가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추정값에 대한 평균치를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에스티메이션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불확실성은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서 이 자체만 가지고 보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 문제에서 보통 전문가들의 어떤 주장이 상당히 조금 오버 에스티메이트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조금 밸런스가 좀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PM10 가지고 저도 연구를 해봐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연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다른 반대편에서의 비판도 또 나름대로 또 상쇄를 해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다른 질문, 온라인에서 혹시 질문 들어왔나요? 온라인에 없고. 네, 혹시 플로어, 예, 박민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박미옥입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 상당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경행정, 환경정책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최근에는 그 환경보건 위해 소통 사업에 관련된 연구를 좀 하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특히 그 발표하신 분 박사님께서 대기 오염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 사망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지금 각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특히 아스콘 공장 같은 것들이 지역 안에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발암 물질을 통해서 그 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곳에서 뭐 대표적으로 안양의 연현마을이라든가 남원의 내기마을이라든가 이제 지역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 있고 이제 이것과 관련한 어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지금 그냥 정부는 정부대로 따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요구대로 이것이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종 그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박사님이 발표하신 이런 측정 기준이나 뭐 높은 정확도, 간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 한국의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보급이 된다면 우리나라 환경 보건에 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지식센터의 잠별연구원입니다. 이제 사실 저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 제가 참 많이 궁금해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1999년부터 총 미세먼지 관리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이제 미세먼지 PM10만 관리하고 그리고 2015년부터 아마 PM 2.5까지 이제 구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PM10하고 PM 2.5를 관리한 이유로는 이제 평균적인 어떤 연도의 이제 농도 차이를 비교하면 완만하게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그러니까 10여 년 넘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언론에서나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이제 약간 관심 이런 걸 보면은 갑자기 2013년부터 조금 발생을 되다가 2015년도 17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폭발적인 굉장한 이제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계속 매일같이 언론에서도 미세먼지 이야기를 다루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산술적인 수치는 과거보다 분명히 농도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에 대한 위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스럽다고 느끼는 수준까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항상 평균적으로 느끼는 건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실제 과거에는 오히려 더 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던 관심들이 왜 갑자기 최근에 2013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2017년도까지는 왜 그렇게 폭발적인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사람들이 이게 위해를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변화된 현상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도 그랬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박사님이 평소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허 박사님의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와 네 분의 질의를 다 모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 뭐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다 바로 잘 받아 적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분명한 것부터 마지막에 여쭤보신 것부터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것도 같은데 한 2014년, 15년 이때 갑자기 전 사회적으로 제가 한국 신문으로 볼 때 제가 그때는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때쯤에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인터넷에 뭐 이렇게 서칭 해가지고 이런 쪽에 한국에 계신 학자분들이 뭐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를 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는 분명히 계속 꾸준히 줄어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측정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이제 2014년인가 2014년에 아마 우리나라가 PM2.5를 처음으로 국가 기준을 세우고 이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미세먼지 PM2.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가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그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미세먼지나 에어 퀄리티 전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미세먼지를 규제를 한다고 그러고 이제 또 언론에서는 좀 그게 좀 과장해서 혹은 좀 기자들도 잘 몰랐던 것 같고 여러 기본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상식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대중들도 잘 모르고 뭐 위험하다 그러고 뭐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춰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PM 문제가 분명히 계속 좋아지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는 게 좀 더 알려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함을 잘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김현성 교수님 불확실성 말씀해 주신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제가 오늘은 시간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하느라 그 부분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박사과정 하면서 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학과 프로그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쓸 때 항상 내가 내놓는 결과값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량화하고 정량화 못하면 최대한 그걸 디스크라이브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노력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제 논문에는 실제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이제 언급하고, 그리고 제 결과값에 대해서는 이게 참 대기오의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 이미션 모델링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박사님, 정말 죄송한데 한 1, 2분 안에 한번 요약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측정을 아주 엄밀하게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나름 최대한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거를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실제 논문에는 그 레인지가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력 발전소 7개 추가로 지은 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전호철 교수님께서 이미 할 수 있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분들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저도 또 한국에 관련된 그 연구라든가 뭐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없어서 가지고 아마 미국에 뭐 계속 살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혹시 그런 계기가 마련되거나 해서 앞으로 좀 뭐 계속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발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참여해 주신 모든 토론자,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더욱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96회 정책 지식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